영어를 한글로 바꿔서 그냥 플로우 가격과 수요량이 서로 반비례, 반대 방향. 자, 이번 시간은 이제 83쪽입니다. 그 5번에 이제 부동산 개발 금융이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그 왼쪽에 4번의 대출에 따른 위험은 그게 신경 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건너뛰고 있는 거예요. 자, 부동산 개발 금융 그랬습니다. 근데 기억나시죠? 제가 전 시간에 소비 금융과 개발 금융이 있다. 근데 개발 금융은 공급자 금융이기 때문에 어떤 개발업자나 건축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는 경우가 개발금융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보면 신디케이트가 나오고 두 번째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나와요. 근데 신디케이트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 명의 투자자가 있습니다. 여러 명의 투자자가 그 개발 사업의 전문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동으로 함께 프로젝트, 이때 프로젝트란 말은 개발 사업을 뜻하거든요. 그 부동산 개발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경우를 신디케이트를 구성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명의 투자자들로 구성이 됐다는 건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은 후에 그 개발 사업의 전문가의 경험을 동원해서 바탕으로 해서 함께 그 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을 신디케이션 또는 신디케이트를 구성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신디케이트는 요 정도만 아셔도 큰 지장이 없고 조금 더 살을 붙이는 건 이제 기본 수업으로 이어갈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나오는데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프로젝트의 P와 파이낸싱의 F를 합해서 PF 금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더라는 거죠. 근데 PF 금융 방식은요 일반적인 그 대출 방식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일단 그 내용 설명하기 전에 원래 프로젝트란 말은 개발 사업을 뜻하고요. 파이낸싱은 자금의 융통이에요. 우리가 무슨 파이낸스 그러면 돈을 빌려주는 그런 대출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그 단어를 있는 그대로 조합을 하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란 대규모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 또는 조달하는 수단이나 기법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때 그 PF 방식이 일반적인 대출과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한 가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은행에 가서 또 대출기관을 가서 돈을 빌리고자 할 때는 건물을 비롯한 땅을 비롯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아니면 차입자의 신용이 담보가 돼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PF 금융 방식은요. 그런 부동산 등의 물적인 담보나 차입자의 신용이 담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개발 사업으로부터 즉 프로젝트로부터 예상되는 사업의 수익성을 담보로 대규모 자금 조달이 가능한 경우가 바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돈을 빌린 차입자의 신용이 좀 좋지 못하거나 아니면 제공할 수가 있는 담보, 부동산 등의 물적인 담보가 부족하고 빈약하다 할지라도 그 개발 사업으로부터 예상되는 수익성이 높기만 하다면 대규모 자금 조달이 가능한 선진적인 금융수단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PF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PF의 구조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특정한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업자를 개발업자 또는 개발사업주라고 말합니다. 이 사업주가 특정 개발 사업을 진행할 목적으로 설립하는 회사를 프로젝트 회사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사업주가 이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한 후에 회사가 설립된 이후에는 사업주와 프로젝트 회사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봐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연을 끊었다라는 관점에서 신용 절연의 상태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는 신용 절연의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사업주와 프로젝트 회사는 법적, 경제적으로 독립적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을 바꾸죠. 근데 독립적이란 말은 상호 무관하다, 관계가 없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프로젝트 회사는요, 어차피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개발에 필요한 자금이
대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출 기관을 찾아가서 프로젝트 회사가 이미 언급한 것처럼 사업의 수익성을 담보로 필요한 자금의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출 과정에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건 프로젝트 회사이지 사업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빌린 건 회사이기 때문에 채무 변제 의무도 빚을 갚을 의무도 프로젝트 회사에 있는 것이지 사업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 프로젝트 회사가 돈을 빌리고 그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은행이 사업주를 찾아가서 네가 대신 빚을 갚아라 라고 요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사업주 개인의 채무 변제가 의무가 없다는 그런 관점에서 프로젝트 금융은 비소구 금융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소구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적인 소송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을 비소구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까지 기억하려면 머리가 많이 아파지니까 다만 어떻게 사업자 개인의 채무 변제 의무가 없는 경우가 비소구 금융이다는 정도로 가볍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주를 대출도 일종의 계약 아니겠습니까? 그럼 대출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사업주를 연대 보증인으로 세우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럼 사업주가 보증이 된다면 회사가 갚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선 사업주가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제한 소구 금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묶으면 어떻게 말해요? 프로젝트 금융은 사업주 개인의 채무 변제가 없는 비소구 금융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제한 소구 금융의 성격을 띠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따라서 사업주 입장에선 자신의 빚이 아닙니다. 자신의 빚이 아니니까 사업주의 회계장부에 부채, 즉 빚으로 올라갈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업주 입장에선 회계장부에 빚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 회계장부는 깨끗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업주는 회사와는 별도로 또다시 은행을 찾아가서 봐봐. 내 회계장부 깨끗하잖아. 나 빚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빚 돈 빌려줘 라고 요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사업주는 회사와는 별도로 또 다른 빚을 끌어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채무 수용 능력이 제고된다고 말을 해요. 채무 수용 능력이란 말은 또 다른 빚을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을 채무 수용 능력이라고 말하고 이런 효과를 부외 금융 효과다라고 말합니다. 부외 금융 효과. 이때 부라는 말 앞에는 장자가 생략된 거예요. 즉 장부의 금융 효과인데 장부의 빚으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주 개인의 빚을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이 남아있게 되고 별도로 또 다른 빚을 끌어올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관점을 부외 금융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말하죠. 이런 부외 금융 효과는 사업주에게 발생하는 것이지 대출자에게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서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또한 지금 돈을 빌려주는 은행 입장에선 대단히 위험이 높은 방식이에요. 왜 그러냐? 아니 부동산 등의 물적 담보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차입자의 신용이 담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예상 수익성만 담보가 되는데 문제는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100억의 수익을 예상해서 50억을 빌려주었는데 이게 잘 못 돼가지고 개발 사업이 잘 못 돼가지고 100억의 수익이 예상된 게 결과적으로 뭐 30억의 수익만 나온다면 어때요? 돈을 빌려준 은행 입장에선 이자 수입은 고사하고 빌려준 원금의 회수도 쉽지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출기관, 즉 은행 입장에선 프로젝트 금융 방식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위험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공식이 있잖아요. 은행 입장에선 대출에 따른 위험이 높으면 무조건 금리를 높게 적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프로젝트 금융 방식은 대출기관의 위험이 높음에 따라 일반 기업 금융에 비하여 고금리 또는 고율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기초 수업이니까 요 정도로 해서 설명을 마치고요. 나머지 부분은 기본 수업 들어가면서 살을 좀 붙여드리고자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뒷장을 넘겨보시면 자, 우리나라의 주택금융제도라고 해서 제2절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냥 참고 삼아 한번 보시고요. 굳이 시험에 쉽게 나오는 부분은 아닌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대목은 아니고 뭐 역시 본 수업 때는 필요한 내용 몇 가지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제3절, 즉 85쪽인가요? 85쪽에 보면 1번에 저당 채권의 유동화 제도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이 저당 채권의 유동화 제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뭐 줄여가지고 저당의 유동화라고도 말하는데요. 이 저당의 유동화가 왜 필요한가? 가볍게 한번 설명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우리 부동산 금융 또는 부동산 대출은요, 일반 대출에 비해서 대출 기간이 긴 장기 대출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부동산 관련 대출 그러면 최소가 10년 이상의 대출 기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럴 때 장기의 조건, 대출 기간이 장기라면 돈을 빌리는 차입자 입장에선 빚 갚는 부담이 줄어서 좋은 조건이겠지만 돈을 빌려주는 대출자, 은행 입장에서는 한 번 목돈을 빌려주게 되면 그 빌려준 목돈을 전액 회수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대출 기간이 장기란 말은 결국 은행 입장에선 빌려준 목돈이 묶여서 오랜 기간 동안 묶여 있다는 의미가 돼요. 이걸 자금의 고정화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말합니다. 오케이? 그럼 오랜 기간 동안 목돈이 묶여 있는 자금의 고정화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은행 입장에선 빌려줄 돈이 남아돌까요? 부족해질까요? 당연히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이처럼 빌려줄 돈, 즉 대출 자금의 부족 문제를 유동성 부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유동성 부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때 은행 입장에서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방법이나 어떤 수단을 이용하게 되면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보다 쉽고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걸 고민한 끝에 나온 게 저당의 유동화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저당 채권의 유동화죠. 근데 저당 채권이라는 말의 뜻은 조금 있다가 저당 시장의 구조를 설명하면서 이해가 되실 거고, 일단은 어떤 권리가 있어요. 어떤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가 100억의 가치가 있다면 100억의 가치가 있는 권리를 누군가에게 매각, 팔아 넘길 수만 있다면 그 100억만큼의 돈이 은행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은행, 대출기관들은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보다 쉽고 빠르게 확보할 수가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저당 채권이라는 권리를 매각, 처분해서 팔아서 부족한 자금을 확보하는 과정을 저당의 유동화 또는 저당 채권의 유동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당의 유동화는 왜 필요하다? 대출기관, 즉 은행 입장에서 대출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당의 유동화가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본다면 은행 입장에서 빌려줄 돈이 부족하지 않다,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면 굳이 저당의 유동화는 필요하지 않게 되지 않냐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저당 유동화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당 시장의 구조를 파악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그럼 저당 시장은요, 크게 1차 저당 시장과 2차 저당 시장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회식의 꽃도 2차를 가야 회식의 완성 아니겠습니까? 1차에서 끝나면 그 맹숭맹숭해요. 똑같습니다. 저당 유동화도 핵심은 2차 저당 시장이 담당하는 것이고 1차 저당 시장이 아니라는 것. 저당 유동화의 핵심적 역할은 몇 차요? 2차가 담당합니다. 2차를 가셔야 돼요. 2차를. 회식도 2차가 회식에 꽂힌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진정한 고수는 전혀 음주 없이도 노는 분들, 이분들이 진정한 음주는 아니고 가무의 고수죠. 그런 분들, 우리 수험생분들 많이 뵀습니다. 합격자 모임 가면요,
이분들이 이런 끼와 이런 뭐예요? 감흥을 숨기면서, 감추면서, 이걸 억제하면서 어떻게 지금까지 공부를 하셨나 놀랄 정도로 다양한 끼와 재능을 갖고 계신 분들 여럿 제가 뵀습니다. 그런데 술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은 채 어쩌면 그렇게 대취한 사람처럼 놀 수가 있는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1차 저당 시장은요, 돈이 필요해서 돈을 빌리는 차입자, 그리고 돈을 빌려주는 대출자로 구성된 시장인데요. 대출자 쉽게 말하면 그냥 은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대부분의 경우 차입자가 은행을 찾아가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필요한 돈을 빌리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케이? 그랬을 때 돈을 빌려주는 은행 입장에선 돈을 빌려주는 이 과정을 통해서 돈을 빌려간 차입자, 뭐 단적으로 곰돌이라고 보자 이거예요. 자, 돈을 빌려간 차입자가 곰돌이고 은행을 하나은행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하나은행은 곰돌이에게 돈을 빌려주는 이 과정을 통해서 곰돌이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권리는 물론이고, 만약 곰돌이가 더 이상 빚을 갚지 못하겠어요, 내 배를 째시지요 라고 할 때 그 담보주택을 매각해서 은행 입장에서 손실을 메꿀 수 있는 저당권이라는 권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합해서 우리는 주택을 저당, 즉 담보 잡고 대출,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채권, 무엇인가를 받아낼 수 있는 권리가 만들어진다. 이런 관점에서 주택, 저당, 대출, 채권이 형성이 된다 그래요. 근데 이 말이 너무 길다 보니까 주택과 대출을 빼고 저당, 채권이라고 말하고, 이것도 말이 길다고 해서 저당이라고 말하죠. 따라서 저당, 채권의 유동화나 저당의 유동화는 같은 뜻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원리금 수취권, 저당권의 합이 저당 채권이고, 이 저당 채권을 팔아서 부족한 자금을 확보하는 과정 또는 수단을 저당의 유동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1차 저당 시장은 돈이 필요한 차입자와 돈을 빌려주는 대출자로 구성된 시장으로서 저당 채권이 형성되는, 만들어지는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이럴 때 만약 하나은행 입장에서 1억씩 100명에게 대출을 해 주었다면 다른 거 다 빼고 원금만 따져도 100억의 돈을 돌려받을 가치가 있는 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때 이 저당 채권의 가치는 얼마다? 100억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100억의 가치가 있는 이 저당 또는 저당 채권을 누군가에게 팔아 넘길 수만 있다면, 처분할 수만 있다면 그 누군가로부터 100억만큼의 현금이 이 하나은행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보다 쉽고 빠르게 확보할 수가 있게 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럴 때 2차 저당 시장은 구성 요소가 1차 저당 시장의 대출 기관이 있어요. 이걸 1차 대출 기관이라고 말합니다. 자, 1차 시장의 대출 기관을 1차 대출 기관이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당연히 2차 저당 시장의 대출 기관은 2차 대출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다가 투자자로 구성된 시장이 바로 2차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2차 저당 시장은 1차 대출기관, 2차 대출기관 및 투자자로 구성된 시장입니다. 근데 구성 요소를 잘 보시면 여기 하나은행은 1차에도 포함되고 2차에도 들어가잖아요. 근데 누구만 빠졌어요? 차입자는 2차에는 포함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어떤 문장이 나온 바가 있냐면 1차 저당 시장의 차입자는 2차 저당 시장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이런 표현이 나온 바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2차 대출기관에서 이제 부족한 점 확보해야 되는데, 이때 2차 대출기관은 주택금융공사, 우리 한국주택금융공사란 말 들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이 주택금융공사가 2차 대출기관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은행 입장에서 부족한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은 패턴이 두 가지입니다. 이 100억의 가치가 있는 저당 채권을 주택금융공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투자자에게 팔아 넘김으로써 투자자로부터 100억만큼의 현금이 유입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저당 채권을 주택금융공사에 매각하면 이것을 매입한 주택금융공사는 원래의 저당 채권을 바탕으로 새로운 형태의 증권 또 새로운 형태의 채권을 발행하게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 글자가 S로 끝나면 증권이고 B로 끝나면 채권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새로운 증권과 채권의 수익률이 투자자가 원하는 요구 수익률보다 높다면 당연히 이런 상품 등에 투자를 할 것이고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건 투자자들로부터 주택금융공사로 자금이 공급된다는 말과 같지 않냐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럼 투자자로부터 자금이 공급되면 이렇게 흘러온 자금은 주택금융공사를 거쳐서 또다시 1차 대출기관인 하나은행으로 유입 또는 공급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케이? 따라서 압축하면 복잡해 보이지만 압축하면 1차 대출기관인 하나은행 입장에서 대출에 필요한 부족한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은 첫째, 곧바로 투자자에게 100억의 가치가 있는 저당 채권을 매각함으로써 부족한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고 둘째는 2차 대출기관인 주택금융공사에 그 저당 채권을 매각함으로써 부족한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 그렇게 압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므로 결국은 1차 저당 시장은 저당 채권이라는 권리가 만들어질 뿐이고 이 저당 채권 또는 줄여서 저당의 거래가 이루어짐으로써 부족한 자금을 확보하는 저당 유동화의 핵심적 결정적 역할은 1차 시장이 아니라 2차 저당 시장이 수행한다, 담당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이 결국은 85쪽 그리고 86쪽의 내용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서 오른쪽으로 넘어오시면 87쪽에 보시면 저당 담보증권에서 MBS의 종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MBS의 종류에는 여기 교과서도 있지만 MPTS 이체증권 또 MBB 저당 대출채권 그리고 담보부 채권 그 다음 MPTB는 뭐가 될까요? 저당 직불채권 하기도 하고 저당 대출 자동이체 채권이라고도 말합니다. 또 CMO라고 할 때는 다계층 채권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볼까요? 얘네들 묶어서 비교해서 학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씩 끊어서 말하면 너무 쉽지가 않죠. 일단 MBS는 모기지 백이드 시큐리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모기지란 말이 주택담보의 뜻이고요. 백이드란 말은 무엇을 바탕으로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S는 증권이 되겠죠. 따라서 MBS는 주택저당대출채권담보부 증권인데 보통 줄여서 주택저당증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주택저당증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보았더니 MPTS, MBB, 그리고 MPTB, 마지막으로 CMO 네 가지 유형이 있더라는 거죠. 여기서 MPTS는 S로 끝났으니까 증권이 되겠죠. 그래서 지분 이체 증권 하기도 하고 지분자 빼고 그냥 이체 증권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죠. 또 MBB는 B로 끝났죠. 그럼 채권이에요. 약자로 줄이면 저당 채권인데 길게 늘리면 주택 저당 대출 채권 담보부 채권이에요. 또 MPTB는 저당 직불 채권, 얘도 다른 말 되게 많아요. 뭐 현금 수지 채권 하는 경우도 있고 저당 대출 자동이체 채권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또 CMO는 다계층 채권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발행 형태를 보게 되면 지금 제목을 봤을 때 MPTS만 증권이 나오고 나머지 모두 채권자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MPTS는 증권의 형태로 발행되는 반면
나머지는 모두 채권의 형태로 발행이 된다는 거죠. 또한 성격을 따지면 NPT에서는 지분형 MBS라고 해요. 지분형 MBS. 근데 MBB는 채권형 MBS에 해당이 되고요. NPTB를 잘 보세요. NPTB는요. NPTS의 NPT와 MBB의 B가 짬뽕된 거예요. 그래서 NPTB가 나오는 거죠. 또한 CMO 역시도 NPTB와 발행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NPTB, CMO는 둘 다 이체증권, 저당채권을 합했다고 해서 혼합형 MBS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다르게 바꾸면 NPTB는 NPTS와 MBB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다, 동시에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온 바가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위험을 누가 부담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그 NBS에 관련된 위험은 크게 조기 상환 위험, 즉 만기가 되기 전에 미리 빚 갚는 거죠. 조기 상환 위험과 채무 불이행 위험이 가장 대표적인 위험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한 가지 개념을 잡고 가실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누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건 그 위험과 관련된 권리를 보유함이 전제돼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권리가 있어야 위험도 부담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럴 때 조기 상환 위험은 원리금 수취권이라는 권리와 관계가 있고요. 채무 불이행 위험은 저당권이라는 권리와 관계가 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원리금 수취권을 가지고 있는 쪽이 조기 상환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쪽이 채무 불이행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NPT에서의 경우는요, 모든 권리를 돈 받고 투자자에게 넘긴 경우이기 때문에 모든 위험도 투자자가 부담하게 돼요. 자, 투자자가 부담을 합니다. 요 지워졌지만 아까 그 저당 채권에 원리금 수취권, 그 다음에 저당권 요 묶으면 저당 채권 그랬잖아요. 이 저당 채권을 돈 받고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게 바로 NPTS예요. 그러면 이 원리금 수취권, 저당권 모두가 투자자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원리금 수취권 관련된 조기 상환 위험도 투자자에게 넘어가고, 또 저당권 관련된 채무 불이행 위험도 투자자에게 넘어가는 구조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예전 나왔던 지문이 어떻게 나왔냐면, 그냥 들어보세요. NPTS의 발행 기관은 투자자에게 관련 위험을 전가한다,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팔아먹었다. 저당 채권을 팔아먹음으로써 발행 기관으로부터 원리금 수취권, 저당권 모두가 투자자에게 넘어가니 그 원리금 수취권, 저당권 관련된 위험 역시도 투자자에게 넘어가지 가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다? 발행기관 입장에선 관련 위험을 투자자에게 전가, 넘긴 셈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렇게 말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MBB는요, NPTS와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이기 때문에 모든 위험을 발행자가 부담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NPTS, MBB 공부할 때는 NPTS와 MBB는 그 내용 성격이 정반대라고 보시고 학습을 하시면 보다 쉽게 내용 이해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즉 다시 말하면 MBB는 조기 상환 위험도 발행자가 부담하고 채무 불이행 위험도 발행자가 부담한다는 것은 원리금 수취권 및 저당권 모두를 발행기관이 보유하지 투자자에게 넘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권리를 발행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위험도 발행자가 부담하는 상품이 바로 MBB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이 MBB와 관련해서는 이런 말이 나오죠. MBB의 발행기관은 관련 위험을 투자자에게 전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위험을
투자자에게 넘기지 않으니까 결국은 모든 위험을 발행자 자신이 부담하게 된다는 말과 같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럴 때 MPTB CMO는 혼합형이잖아요. 혼합형이 뭐냐? 짬뽕을 했으니까 위에 보세요. MPT에서는 모든 위험을 투자자가, MBB는 모든 위험을 발행자가 부담했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럴 때 얘네 둘을 짬뽕한 MPTB CMO는 위험을 투자자, 발행자가 하나씩 나누어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MPTB CMO 모두 조기 상환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을 하고 채무 불이행 위험은 발행자가 부담을 한다라고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써드렸더니 어떤 수험생 분께서 참 머리들도 좋아요. 암기법을 어떻게 개발했느냐? 투발, 투투면, 투발발발이다. 이렇게 암기법을 개발한 수험생 분을 뵈면서 와, 진짜 수험생분들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암기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순서대로, 요 순서대로 나와야 투발, 투투, 발발발이 성립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 순서는 생각도 아니한 채 투발, 투투면 투발발발 그랬으니 문제를 맞췄겠냐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앞그렸다는 암기법은요. 종류나 순서 기억할 때는 효과가 있지만 내용을 그렇게 암기할 때는 전혀 효과가 없어요. 왜? 나중에 기억나는 건 투발, 투투, 투발발발밖에 없다니까요. 그럼 그게 무슨 걸 의미하는가? 뭘 뜻하느냐? 이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개론에서의 암기법은 종류나 순서 기억할 때 효과가 있는 것이지 내용을 기억할 때는 그다지 큰 효과가 없더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투발, 투투, 투발발발, 투발발발 그러니까 자꾸 문어, 낙지, 오징어가 생각이 나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살펴보시면 이제 압축이 되고요. 물론 여기도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만 살을 붙여 버리면 결국 여러분들 이 MBS에 관련돼서는 모든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88쪽의 중간, 그러니까 4번의 다계층 채권까지 설명을 마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콜방어란 말 나오는데요. 콜방어를 보면 이 저당 채권 발행 기관의 조기 상환에 대해 저당 투자자들이 이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즉 발행 기관의 조기 상환 만기가 되기 전에 미리 우리 관계 쪽냅시다 라고 할 때 투자자들이 만기 보장해 이러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어? 자기야. 이렇게 거부하는 걸 콜 프로텍션이라고 해서 콜방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뜻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겠고 나머지 6, 7, 8번의 내용은 본 수업에 가서 살을 붙여야만 이해할 수 있는 대목들이니까 그게 신경 쓸 부분은 아직은 아닙니다. 그럼 제4절에 보면 부동산 간접 투자 수단에서 부동산 투자 회사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 부동산 투자 회사의 내용도 상당히 여러 가지 말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수업은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